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원하시는 시사연안으로. 혹시 어떻게 요걸 좀 여쭤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 혹은 뭐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문바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해, 이제. 하지마? 정말 불금쇼 좀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요걸 이쪽으로 좀 돌려보려고 그랬네. 문바 발언에 대해서 혹시 보셨죠? 서민 교수. 네네네. 서민 씨하고 잘 알죠.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뭐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 생각 정도만? 얘기할 기회는 없었는데, 우리 방청석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자기가 문바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문바. 앞에 한 분, 두 분. 두 분밖에 없어요? 놀랍다.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러면 자기가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종북. 한 분, 두 분. 자기가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다 드셨네요. 저는 종북이고 문바이고 빨갱이에요. 그리고 그게 매우 자랑스러워요. 내가 종북이요? 네. 제가 이렇게 하고는 안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참. 요즘은 이제 예능만 나갔는데 예전엔 낮에 막 종편에 시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게 박정준 씨가 진행하던 프로인데 뭐더라? 쾌도난마. 거기 나가서도 몇 번 생방 중에 저쪽이 편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종북입니다. 종북이란 자랑스러운 종북이에요. 종북 주장을 많이 했어요. 예. 큰일 났다. 왜 종북이냐? 제 핸드폰으로 종북 척결 국민회의라는 데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실수로. 그랬더니 막 조항인데 인권과 민주주의를 과도하게 외치는 자가 종북의 정의였어요. 그러면 난 종북이야. 그리고 상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종북이라 그러면 나는 종북이 아닌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뭘 해도 너는 나를 더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구나. 오케이, 나 종북이야. 그래서 어때서? 경찰에 신고해. 나 종북이야. 문바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섬기는 권력자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어서 나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장이고 우리의 대표 선수로 생각하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십니까? 예? 아니잖아요. 네네. 난 자랑스러운 문바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뼈저린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기에 가장 유행한 말이 뭔지 아세요? 노빠란 말인가요? 아니, 그때 많이 소위 진보 지식인들이 무슨 말만 하면 첫 마디가 나도 노무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러고는 올바른 소리 시작해요. 나도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지만 말이야. 한 발 빼. 권력하고 유착되면 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 오랜 고정관념. 그러니까 노무현도 대통령 지위를 가졌으니까 권력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빼고 뭐 이런 거예요. 서민 씨는 왜 그랬을까? 서민 씨는 예쁜 사람이에요. 생각도 올바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많은 서민이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념적으로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자유주의자. 네. 독재 시절에는 리버럴리즘이 마치 민주투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리버럴리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집단주의적 열정이에요. 그걸 무지하게 두려워합니다. 왜? 이게 홍위병이나 나치 유겐트나 이런 역사적 체험들을 떠올리거든요. 북한의 그 종교적 열정이나 이런 걸로 바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열기는 전부 광풍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령 유럽에서 내셔널리스트, 이거 뭐예요? 최고의 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족주의자? 자랑스럽잖아요. 나는 친채호 김구 선생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야. 왜? 우리는 민족주의에 의해서 해방투쟁의 경험을 했지 민족주의에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가 쳐넣어서 죽인 체험이 없거든. 이게 경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주로 그런 리버럴리즘에서 출발해서 집단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데 자,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뭐라고 정의해야 되느냐? 뭐라고 정의해야 되느냐? 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겨우 공화정을 수립해가는 과정이에요. 왕정을 거쳐서 공화정을 이제 겨우 수립해가는 과정에
첩첩산중이 다 뭐냐면 사회 기득권층들은 왕권 의식에 이 기대어서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니 싸움인 거예요. 예. 지금은 투쟁기예요. 그러니까 문바라고 하든 뭐든 지배 언론들은 가장 이 상대 측을 타격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을 해요. 계속 변해가는데 지금 그게 문바론일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 추정자, 박바나 문바나 뭐가 달라? 뭐가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같아요? 아니, 굳이 따지면 열정적 지지자라는 점에서는 어쩌면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느냐? 박바는 왕당파들이에요. 근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왜 그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총통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총통제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그리워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다수, 특히 노령층의 거의 다수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총통제가 언제 있었죠? 유신체제가 총통제였던 거예요. 한 사람이 왕과 똑같이, 그러나 왕의 신분은 갖지 않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면 그게 총통제예요. 유신이라는 총통제를 겪었는데 그 강력한 힘에 지금도 회기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박바 내지는 이런 그 왕당파적인 생각, 즉 총통에 대한 열정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 책을 하나 얘기할게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제3제 나치라는 게 독일같이 멀쩡한 나라에서 왜 생겼느냐를 분석한 책인데 노예가 노연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유시민으로서 내가 스스로 자각해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선택해서 살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편의상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 덩어리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 보수의 한 줌밖에 안 되지만 가장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 지배계층, 그 기득권층이에요. 예. 대기업 소유자들, 언론 권력의 대학을 갖고 있는 학원 소유자들, 뭐 이런 층들이지만 그 사람의 숫자로 보면 소수예요. 예. 근데 압도적 다수는 누구냐? 저학력, 저소득, 고학령층이에요. 저학력, 저소득, 고연령층이에요. 나이 많고 못 배우고 생활이 어렵고 이분들의 그 열정을 뭘로 이해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저희가 가는 거죠. 노비의식인 겁니다. 강력한 상전 하래에서 장원에서 일을 하면 밥은 먹고 살았거든. 근데 네 운명을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놔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전두환처럼 박정희처럼 꽉 잡아주는 그런 상징물에 대해서 열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문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문바인 게? 왜 손 안 드세요? 문바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전원 다 들었습니다. 야, 우리는 자유민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큰 틀의 얘기인데 자유민이 되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일종의 전사 같은 역할을 자임한 사람들이 문바지 문재인이라는 개인에 대한 열성적 추종자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노무현을 체험했듯이 현직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놨으니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리버럴리스트하고도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정권은 잡았지만 윗대가리 하나 잡았고 중간 하부는 아무것도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적폐가 지금 적폐청산하기도 해요. 지금 우병우를 왜 못 집어넣었어요 그동안? 우병우가 입을 열면 검찰에 법원에 다칠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어떻게든 덮고 싶었는데 지금은 넣었지만 우병우는 엄청난 칼을 갖고 있다는 뭐 이런 식의 내부에 모든 상층 기득권 내부에는 아직도 이 구세력의 이 칼들이 그냥 도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는 시시비비의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을 엄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특히나 저쪽의 왜곡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번에 방중 외교에 대해서 경험했지만 정말 터무니없이 이제 덮어 씌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문바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종북, 자랑스러운 문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죽이네. 확실히 김갑수 달라. 다른 표도 인정. 뭐가? 그러면은 서민은? 그러니까? 아니요.
혐의는요. 혐의는 입니까? 아니요. 혐의는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중에 이 다채로운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예. 정치는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치는요. 또는 현실 권력은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왜? 각자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있거든. 우리가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쪽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요. 네. 일배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요. 예. 옳고 그름이 아니고 세력 싸움이에요. 세력 다툼이라고. 세력으로서 권력을 쟁취해서 총통제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로 선진화된 민주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 씨나 또는 뭐 몇몇 분들은 뭐냐, 김종대 의원은 뭐냐. 제가 공교롭게도 매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 네. 이 스펙트럼이 단일 색상이 아닌 게 진보의 특색이에요. 보수는 단일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각에 의한 게 아니라 맹종에 의해서 그리고 이권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덩어리니까. 근데 진보가 되려면 한 번 정도의 반드시 자기 생각의 과정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 옳지 않은데 국정화 교과서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북한이야? 이 정도의 자기 각성이 있다 보니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 다채로운 의견이 함께 가는데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메인스트림 곁에 굉장히 다채로운 색조를 함께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싸우긴 싸우는데 가능하면 내부에서 싸우는 게 좋죠.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리버럴리스트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진중권 씨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호되게 깠어요. 유시민은 아닌 줄 아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식견 있는 분들은 좀 인생 체험이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뭐 이런 친구도 있지. 근데 아직 젊은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은 저 마귀가 같은 저기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더 다른 미워. 목소리 내는 사람이 더 미운 거야. 더 미워. 그래서 더 강경하게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정권을 가졌고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한 단계 올바른 쪽으로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어떤 각도의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 강연하고 있네. 너무 좋아, 진짜. 하나만 더 보탤게요. 문바의 행복. 의외로 문바의 행복을 못 느끼시더라고. 한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이인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싫어요? 왜 돌맞을 얘기를 또 하세요? 싫으냐고. 근데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예. 왜냐면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이인재 아니었어요. 그거 눈치챘으니까 500만 표 얻었으니까 딱 이로 넘어와서 정말로 5년을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노무현 같은 상상 초월의 돌발 변수가 없었으면 이인재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또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왜 그래요? 잘 가다가. 정동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반응을 제대로 하시는구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인데 아리까리 해보세요.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언급한 분들은 대통령이 돼도 정치인들의 행동이 애매할 때는 다 뭔지 아세요? 신념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자기 이권 문제예요. 집안이 줄줄이 엮여 있어요. 사돈의 팔촌의 가족의 배우자의 아들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거든. 다 사람이에요. 소소한 거예요. 자기 집안의 이권에 얽매이고 염려하고 꼼짝 못하는 것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인재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손학규 대통령, 정동영 대통령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었으면 지지는 해야겠는데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왜? 기성의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할 거거든. 그렇지만 표방은 진보 개혁처럼 보일 거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문재인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데 소리 한번 냅시다. 믿습니다. 갑자기 선동가가 됐어.
이상한 아저씨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바의 행복이에요. 어. 그리고 한국에서 개혁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 사람들은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정말 믿어도 되거든요. 잘 안 된 거는 우리가 못난 거예요. 네. 왜 노무현이 못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못난 거지.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믿어도 되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냔 말이에요. 이게 문바의 행복인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DJ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김대중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5시간 동안 이렇게 드론드론 얘기한 걸 녹음 푸느라고 다 들어본 사람인데 이 한 국가가 전체 이 지구상의 전체 국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뭐가 예견되는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할 거예요. 목소리 이상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종자가 많지? 이상하지? 아, 전라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아해서 그렇구나. 천만의 말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그 후세대들이 어렵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는 거.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예요? 장수예요. 혼자 화살 맞고 총알 맞고 아군한테 두들겨 밟히고 패이고 그러고 목숨까지 잃으셨어요.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말로 세상이 다 도와주네. 적군인 야당이 제발 제 스스로 돌부리에 걸려갖고 지들끼리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주네. 아니 문 대통령이 운 좋다는 건요.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운이 아니더라고. 왜 운이 좋고 그 운이 좋다는 의미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 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엄청 읽으셨겠죠. 근데 집에 책이 딱 3권 있었어.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그 중에 재밌게 읽은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좋은 책 아닌데 삼국지였어요. 삼국지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싸움도 못해. 솔직히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아. 가진 것도 여기 방송식으로 얘기하면 존나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머리가 안 되는 거는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놈이 와서 거들어. 힘이 약하면 힘 좋은 놈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대신 싸워줘. 이 존재가 별로 취약한 거는 그래도 옛날 황실에 사실은 말도 안 돼. 한 16촌쯤 되는데 그래도 그 성씨가 같다는 걸로 많이 뒷받침을 해줘.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됩니다. 누구예요? 유비예요. 유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싸움도 못해. 장비가 관우가 조자령이 훨씬 더 잘 싸워. 그런데 유비를 섬겨. 머리는 방통이나 제갈공명이나 또 누군 있죠. 훨씬 좋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곁에 모여서 자기 머리를 총동원해서 유비를 도와. 등등등.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파이널 위너의 삶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인데 주위에서 돕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 선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소설처럼 묘사해서 그런데 굉장히 고도의 정치가 결국 그런 거예요. 스스로 약해 보이는 그 모습. 그리고 주위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한국 야당사 전체에서 지금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경험이 없어요. 서로 단합하고 집권 세력을 떠받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사심 없고 그리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렉추얼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점해갖고 정당을 끌어가는데 파열음 없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고 근데 그 지지율이 50%야. 15%, 20% 하던 정당이에요. 근데 문모 아저씨가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기 4, 5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건 뭐야? 유비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 설명 안 되는 능력이고 맥락이고 에너지인 거예요.
저는 고사성어에서 갖다 빗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그의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유비의 성장사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구나. 예. 그렇게 됩니다. 김갑수 선생님께 그런 차원에서 여쭙자면은 리버럴리스트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입진보로 불리는 언론도 될 수 있고요, 지식인도 될 수 있고요. 그분들의 말은 뭐 하여튼 입 밖으로 나오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거야말로 반지성 아니냐, 파시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시각도 있어요. 서민 교수도 바로 그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근데 서민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서민 교수 지적은 충분히 할 만하죠. 충분히 할 만하고 또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근데 이제 왜 동의를 하지를 않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력 싸움이라는 그게 첫째인데 사실은 타이밍의 문제예요. 한 정권에 이제 명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나는 막 출발했다. 그 책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이미 도착했다 하려고 했거든. 야, 네, 정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뭐냐면 지금은 배낭여행 뭐 이래갖고 가잖아요. 그 세계적인 유행이 되는 기폭제가 그 친구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가 정말 거의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걸쳐서 한 바퀴 돌고 도달해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본 게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넓었던 거예요. 앞으로 평생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해요. 그걸 책으로 쓰니까 이 사람이 그 책 한 권으로 평생 부유하게 먹고 살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전 세계에. 문재인 정권은 아직 도착은커녕 이제 개문발차, 이제 시작했다예요. 지난 5월에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이제 겨우 시작을 해서 자, 서민 교수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쟁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문바들이 조금 속 좀 죽이고 말 좀 발언 좀 자제해야 될까 이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어느 시점을 딱 타이밍으로 해서 그때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부일 거라고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가 열정을 바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선 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열정을 바쳐서 노력해야 될 이제 타이밍이 도래합니다. 언제겠어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입니다. 의회 의석을 정치공학적으로 국민당 빼갖고 수혜 누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 설명할 필요 없죠. 만약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잘 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압승을 거둔다면 모든 정당의 하부 구조가 근원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국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대한애국당이건 어떤 당이건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기관 조직이 다 붕괴가 됩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정계 대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을 대표자로 해서 우리가 소망했던 일을 그때 이제 시작을 겨우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말하자면은 조급증을 태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열정적 지지를 거둘 시기가 즉 한숨 팔짱 끼고 지켜볼 시기는 아직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문재인을 진짜 대통령 만드는 시기 또는 우리가 진짜 이 사회에 이 권력 지형을 바꿔서 젊은 한국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집권을 한 게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중대한 모멘텀은 6월 지방선거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발에 땀이 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돌리고 노력하고 댓글 달고 푼돈이라도 기부하고 등등 애써서 그래서 이뤄놓은 게 지금 일단락 된 게 아니라 아직도 과정 중이고 사실은 더 큰 싸움, 더 큰 노력, 더 큰
에너지가 드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 쓰레기 서민군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요. 그렇게 막 열정적 지지자들을 보면 문재인이 좋다가도 아주 막 미워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이상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민 씨의 그 논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지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이 그런 너무 지나친, 예를 들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광신도적인 행동을 보일 때 다른 일반적인 보통의 지지자들조차도 돌아설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건 거짓말인 게, 그냥 보통의 지지자들이 그러면 어떨까? 정파적 성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떨까? 일단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겨우 42% 득표를 했어요. 네. 안철수가 20% 조금 안 되게 먹었어요. 예? 그러면 합치면 60%예요. 그죠? 문재인 지지는 60%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높다고 할 것도 없어. 집권 초반이라 플러스 알파 15%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의 비밀은 원래 얻을 표 플러스 15% 집권 프리미엄, 그리고 좀 잘하기도 했고, 이걸 끊임없이 허물고 훼손시키려고 지금 온갖 기도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파적 성격, 즉 15%, 이 15%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좋아지려고 싫어진다는 건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재인이 중국 가서 굴욕 외교를 했고 아무 성과도 없이 나라 망신만 시켰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전혀. 언론이 그렇게 도배를 했어요, 초장에. 예. 그런데 그 논조가 확 바뀌었어요. 그거 사실이 아닌데요? 예? 공항에 영접 나온 거는 차관보가 없으니까 대리가 나간 거고 당연한 거고,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많이 아시잖아요. 응? 국빈 방문을 1년에 4-5차례 허용하는데 그렇게 척져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한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관계 어려운 거는 박근혜 때 똥 싸놓은 거 아닙니까? 등등 많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누가? 언론이 괜히 그랬을까? 괜히 그랬냐고. 시민들의 압박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가 어디를 가나 댓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폄하해서 말이 됩니까? 대중외교가 왜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굴욕을 당했으면 대통령이 당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준이니까 문제를 풀자고 간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 바지 가랑이도 기었어요. 그 와중에 있어요. 왜 대통령을 욕해요? 이게 압박이 돼갖고 논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문바들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사안대로 있는 사실만 말하면 돼요.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된다니까. 사실 지지자 때문에 그 지지자가 지지하는 대상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건 전혀 역사적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외하고, 소위 중간지대라고 하는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데,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덩어리는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서민이에요. 집단광증 난 싫어. 저렇게 지지하는 거 보기 싫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튑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거. 항상 소수일 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지대 다수는 누구게요? 밴드웨건. 대세 따라갑니다. 어떤 대세를 따라가? 힘이 있어 보이는 쪽을 따라갑니다. 문재인 60% 이미 먹고 있고 플러스 15%라고 그랬잖아요. 그 15% 중에 난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 싫어라고 막 댓글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줌도 안 돼요. 그 숫자는 적어요. 노이즈를 내는 사람들은. 근데 정파적 특성이 전혀 없고 관심도 없고 연속국조화하고 이러기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세를 따라갑니다. 이건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잖아. 진실하잖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잖아. 이 호소에 맥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최욱 씨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최욱 선수는 조금 뇌를 열어갖고 소재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말 함부로 하시네. 그럼 나머지 한 부류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고정 지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도 변경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네. 애쓸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박근혜를 따르세요. 정말 박근혜를 따르시면 돼. 박근혜 보세요. 당대표 했을 때부터 또 대통령 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반대파에게 호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강경 노석으로 자기 지지자를 견고히 그렇죠. 했는데 예. 그 숫자를 모으면 딱 되겠거든. 두 국민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럼 그것만 했거든. 근데 그게 주요했거든요. 예. 여러분들 박근혜를 열혈 지지했던 사람들이 쪽팔려서 그래도 문재인 쪽으로 전향해지 같은 이 채우기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예요, 유노 하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세상 쓰레기 서민과 동네 쓰레기 정영진 군은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적 가치고 존재 이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진보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한경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죠. 자꾸 권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안주인으로 들어앉으면 권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표면 권력이죠. 실질 권력은 뭐예요? 실질 권력을 생각하자고. 삼성. 경제 권력, 언론 권력, 대학 권력, 종교 권력, 군 권력, 공무원 권력. 권력은 다원화돼 있어요. 그 중에 정점에 위치상이 있으나 대통령이 지금 마음대로 해요. 언론이 권력을 비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문할 때는 그 실질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여러분들은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도 모순 아니에요. 근데 삼성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특목고가 문제라고 그러지만 내 아이가 고등학교 입시가 되면 웬만하면 특목고 보내고 싶어요. 그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왜 이재용을 용납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이재용가 왜 처벌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재용의 아버지가 했던 정경유착은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했던 정경유착도 이해해 주자고, 우리가 곧다구로 살았으니까. 그 시기에. 그때는 길을 횡단보도가 있는데 길을 건너갈 때요, 그냥 갔어요. 차가 오거나 말거나. 근데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횡단보도를 지키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싶으면 내가 지금 꺼내서 피면 됐었어요, 예전에는. 식당이건 지금 중국 갔더니 이마트랑 똑같이 생긴 데서 담배를 딱 물고 다니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저는 그런 나라가 좋아. 근데 이재용은 서울대 나왔고 하버드 나왔고 세계 유수의 젊은 엘리트들과 친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60년대 아버지 때 방식으로 정경유착으로 편히 가려고 했거든. 대통령이 무서워서 뺏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통령 측근의 딸을 막 뒷받침해갖고 이득을 얻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사회의 모든 주류 권력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언론대로 감시해달라고 하는데 표면 권력인 사람들이 짜릿하게 연예인 여기는 것과 똑같은 그 정치 지형도의 권력 변동만 갖고 자, 여러분 홍준표가 대단해서 자유한국당 힘이 세서 15% 지지율인데도 저렇게 목청 높인다고 생각하죠. 뒤에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연고매전 주류 세력들이 단단히 버티고 있고 차기를 우리는 권력을 차지할까 이러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 권력을 보자는 말이에요. 표면 권력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바라면,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번 방중 때 평가가 똑같아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거거든. 한중관계 복원에 초석을 다져놨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지방선거 얘기가 잠깐 나오다 말았는데, 지방선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예측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또 그 선거 임박하게 되면 뭔가 이 경험치에서 나오는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일단 정당 지지율대로 표가 나올 수는 없죠, 지방선거는. 그렇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망을 얻은 사람이. 네네네. 예컨대 김광진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젊은 엘리트 네네네. 정치인인데 현장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감각과 연구의식이나 이런 거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50%, 자한당은 15%라고 네. 그 격차가 반영되진 않습니다.
거의 쌤쌤인 상황. 예, 거의. 그 다음에 후보가 누구냐도 굉장히 작용을 하고, 뭐 등등 하여튼. 그러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예. 다만 이제 뭐 정권 교체로부터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네. 집권의 힘이 좀 작용을 해서 네. 유리한 건 맞죠. 어. 예. 근데 압승할 거라는 전망은 그건 뭐 다 틀린 거고. 어디까지 가면 우리가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경북은 조금 힘들까요? 그게 아니고 싹 다 먹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대구시장 하나 주고. 대구시장 하나 정도 주고. 뭐 경북지사도 줘도 돼. 다 먹어야죠. 나머지는 싹 다 먹는 걸로. 그럼요. 그런 각오로 가야지. 네. 그 일당 독재 시대를 좋아해야 돼요. 일당 독재를 해야지 그 어떻게 틈새를 걸려갖고. 일당 독재를 일단 만들어서 그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진보 보수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주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의 정치 과정을 본 경험에 의하면 매우 두렵긴 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쪽이 하부 조직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건 뭐 예를 들면 지구당이라든지 당협 이런 게 이제 아마도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구의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이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구의원, 시의원 조직이 무너지면은 국회의원 선거의 직격탄이에요. 뭐가 돌아가질 않는 거지. 선거라는 건 조직이야.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라 일상 정치 활동에서 한 번 졌다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나요? 대세가 보이거든. 정권도 절로 갔고 네. 지자체 장도 절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 지방 의회가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윗 상전은 자한당 의원이지만 할 수가 없고 등 돌리고 일단 돈이 안 들어와요. 그쪽으로 사람이 오질 않아. 네네. 뭐 좀 모아갖고 이런 자리 이런 거 한번 할래도 사람 안 모여요. 완전히 그야말로 공중에 오리알처럼 뜬다고. 그러니까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막 전망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다 틀리더라고. 맨날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바램과 소망만 그냥 애절하게 갖는 건데 네. 정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완벽하게 압승을 해야 우리나라가 조금 갑니다. 조금 앞으로 갈 수 있어. 조금. 오늘 재밌냐.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뇌가 아주 맑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서민 교수님 이제 초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금쇼에서 초대한 게 아니고 잡아온 거지. 네, 잡아왔는데 네. 생포. 가루가 되도록 또 빠였습니다 한번. 네, 그래서 욕을 많이 좀 먹었는데 저희가 요 말씀을 좀 그때 같이 들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엄지손가락 들고 역시 불금쇼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정도로 오늘 참 좋았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우리 김갑 선생님 언제나 자랑스러운 문파 앤 종북 앤 빨갱이로 자랑스러운 종북 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갑 선생님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